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코리아의 매출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매출보다 한참 적어서 이 정말 제대로 신고한 건 맞아? 하는 논란이 좀 있다고 해요. 어떤 건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증권사에서 파는 금융상품 중에 ET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상장지수증권이라고 풀이되는데 요즘 이 상품이 상장 폐지되는 것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ETN이라는 상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상장 폐지가 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함께 또 배워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4월이 배당 시즌이라고 하지요. 배당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절이라는 뜻인데 배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 같은 질문들 모아서 풀어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침까지 나온 주요 경제 뉴스들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오늘도 세 분 모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디지털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익을 얼마나 받는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개 안 한다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신외관법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개정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한 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은 감사 보고서를 공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국 회사들이 국내에 세울 때 소규모로 세우면서 유한회사라고 주식회사를 만들지 않고 유한회사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코리아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데들의 정확한 매출이 공개가 안 됐었는데 네. 이 외관법이 바뀌면서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글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2,201억 원, 영업이익은 156억 원이다 이렇게 신고가 됐고요. 전년 대비 매출은 3.6%, 이익은 52.9%가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다 온라인으로만 물건 사고 파고 하니까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늘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15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88억 원, 매출이 124%, 영업이익은 295%가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페이스북은 작년에 전년도의 매출은 한 10% 늘어난 44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다들 돈 잘 벌었고 우리가 이거 많이 이용했으니까 이들이 돈 벌었겠죠. 네네. 그런데 구글이 생각보다 매출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요.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거든요. 국내에서. 한국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의문을 좀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실제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물론 다양한 사업들이 좀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이 한 4에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좀 매출이 누락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 대부분 짐작을 하시겠지만 구글의 주 수입원인 아까 말씀드린 앱마켓 매출이 포함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공개에. 그 이유는 이 앱마켓의 서비스는 구글 코리아가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회사의 매출로 잡히거든요. 거기서 서비스하는 거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매출이 많이 난 걸 결국 국내에서는 매출로 밝히질 않는다. 국내에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재화들의 거래를 도대체 어디서 세금을 매겨야 되며 이걸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쓴 건데 왜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의 매출로 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디지털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게임 유저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다 쓸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나 돈은 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정부도 야, 한국 게임을 우리나라 국민이 해서 돈을 우리나라 국민한테 벌어가는데 왜 세금은 한국에다가만 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구조죠. 일단 미국 법인만 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 법인까지 끌어들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디지털 우리한테 재화의 당하고 있다는 문제인 거죠.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싱가포르가 법인세가 한 1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최고율이 한 25%,
뭐 기업들은 지금 지방세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7.5%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OECD 평균은 23.5%고 미국은 지금 21%였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28%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싱가포르가 한 18% 된다 그랬으니까 세율이 싼 곳에 네. 세금 내고 끝낸다. 디지털 재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만 좋은 건데 그래서 네네. 싱가포르의 입장은 그러면 너희들도 세율 내려 이제 이런 걸 거고 세율 자체를 내리면 우리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대안은 디지털세라고 해서 아예 매출의 몇 %를 맞습니다. 걷어버리자. 네네.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나든 관계없이 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온라인 게임을 영국 사람이 써서 2만 원어치 썼으면 2천 원을 영국 정부한테 내도록 하자 그냥. 네네네. 그런 얘기죠. 이 디지털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입을 한다 만다 뭐 같이 하자 따로 하겠다 뭐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세 도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 6개국은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 인도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영국 사례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한해서 예.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의 2% 정도를 디지털세로 내게 지금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건 매출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주도하는 흐름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OECD가 주도권을 잡고 이거 이렇게 디지털세를 전 세계에서 같이 도입하자라고 주도하는 흐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은 가만 보니까 대부분 자기네 기업들의 이 법인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죠. 대부분 IT 공룡들이 페이스북, 미국 구글, 뭐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밖에 나가서 번 돈을 네. 미국에도 안 내고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데 낸다. 네. 그래서 욕을 먹고 있죠. 이미 밖으로 나가서 법인들은 해외에다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네. 하한을 만들어서 다 통일해버리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1%로 법인세를. 싱가포르든 아일랜드든 무슨 네. 조세 회피처든 다 20일로 통일하면 네. 어디로 안 갈 특별하게 어디로 갈 이유가 그쵸. 없고 낮은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고향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할 거다. 네. 세율이 그렇게 전 세계 해서 똑같아지면 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법인세를 좀 걷어서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으니까 예. 세수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갑자기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문제는 그게 이제 나라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야 미국은 자원이나 많고 영국은 뭐라도 있지. 네. 우리는 별로 있는 게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도 여기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법인세를 좀 낮춰서 기업 활동을 여기서 하도록 유치한 거다. 네네. 우리는 이게 특산품이다. 근데 니들이 왜 팔라 말라 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세 자체도 OECD가 뭐 올 6월까지 해서 확정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확정되기 좀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때 치고 들어가서 빨리 우리가 전 세계 주도권 좀 압박을 해서 이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이걸 덥석 다른 국가들이 물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디지털세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눈에 합의되기 전에 혼자서 디지털세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역차별로 보고 무역협정의 위반으로 보고 너네한테 슈퍼 301조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세가 다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그런 회사로부터 세금 적게 걷어서 마음 아픈 그런 나라들은 좋기는 좋은데 네. 누가 먼저 하느냐 먼저 하면 혼나 이제 네, 그런 그런 것도 미국의 상황인 입장이니까 네. 복잡해요. 뭐가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아이템도 재밌네요. ETN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 네. 이게 요즘 상장 폐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상패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패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ETN은 뭐예요, 일단? 우리말로 하면 상장지수 증권인데 네. 이런 걸 우리말로 할 때마다 좀 민망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ETN이라고 합시다.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 영어로는 Exchange Traded Note. 네, 이 노트가 증권은 세큐리티즈 아니야? 약간 이 채권 짧은 채권의 느낌이에요. 어음 같은 느낌. 어쨌든지 간에 뭐야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알아요? 노트하면 어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굳이 우리의 그 말로 바꾸자면 그런데
이 ETN은 ETF가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에서 만드는 상품이고 네. 어떤 기초 지수를 정해놓고 그거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 지수의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만든 게 ETN이다. 그럼 유가 따라가라 그럼 유가 ETN. 그렇습니다. 금값 따라가라 하면 금값 ETN.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ETN은 만기가 있어요. 주식처럼 거래되는데 네. 만기를 정해놓고 발행이 됩니다. 뭐 1년에서 20년까지 만기를 정할 수 있는데 나름 보통 한 5에서 10년 정도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만기가 딱 되면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청산해서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또 상장 폐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뭐 게임 탑5 ETN을 만들고 싶다. 네. 게임 종목 5개를 묶어서 그러면은 요 지수가 만약에 100이다. 그런데 하루 뒤에 봤더니 110으로 10% 올랐다. 네. 그러면 이 게임 탑5 ETN이라는 것도 10%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요. 지표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네. 그 게임 탑5 ETN을 만들려면 탑5 종목을 묶어놓고 어떤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되잖아요. 예. 그럼 그 가격이 그대로 변동할 테니까. 그런데 그 바구니 안에서 1% 조금 못 되는 수수료를 뗍니다. 그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지표 가치로 정해놔요. 예. 그래서 ETN의 종목의 가격은 이 지표 가치와 연동이 된다. 그 말인즉슨 지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금값 따라가는 ETN은 금값 쫓아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ETN 만든 증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 맞습니다. 한 숟갈씩 매일 조금씩 수수료 뛰어가니까 네네. 금값을 완벽하게 쫓아가지는 못하고 조금씩 덜 쫓아간다. 방향은 같은데 이게 처음에 금값이 10,000원이었는데 예. 5년 후에 보도 그는 금값은 10,000원이야. 그런데 ETN이 10,000원에서 시작했는데 5년 후에 보면 10,000원은 아니라는 거죠. 수수료 다 떼고 나니까 그렇겠죠. 그거보다 좀 모든 줄어들 수 증권사는 있다는 거. 수수료는 있으니까 ETF도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ETF는 그거보다 실제로 기초지수보다 수익이 더 나면 거기서 지들이 보수를 차감하고 나머지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청산하지도 않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야 이거 좀 시간이 많이 이게 필요한. 좀 어렵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는 시간 날 때 한번 궁금한 거 합시다. 많은데. 예,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따로 공부하는 걸로. 네. 아무튼 ETN은 그런 건데 어렵지 않은데 네. 왜 상장 폐지가 돼요? 만기 전에 그냥 증권사가 조기에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장사가 안 되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아놓은 바구니 안에서 네. 수수료를 떼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 거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여길 들어와서 이 ETN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노선버스 손님 없으니까 노선 폐지하는 거구나. 정답입니다. 예. 네, 손님이 없는데 그건 유지를 하다 보니 유지 비용도 들어가고 예. 그런데 심지어 이거는 이제 갖고 있게 되면은 비용이 들어가요. 뭐 그렇겠죠. 네, 비용도 관리하려면. 들어가고 예. 한도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ETN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네, 아까 약간 어음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100%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증권사 믿고 발행을 하고 혹시라도 증권사가 이 돈 안 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문 닫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겠지 하고 하는 거라서 너무 네. 많이 하지는 말아라가 규제인가 보군요. 그래서 니네 자기 자본의 50%까지만 발행을 해라. 네.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혹시 니네 무슨 일 생기면 못 돌려드리니까 그래서 발행 한도를 두고 있는데 인기 없는 ETN을 막 만들어 놓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 발행 한도만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이제 버리고 새롭게 좀 만들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의 표면적인 이유고 그래서 한 200여 개 됐던 ETN이 지금 한 178개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다. 예, 마구마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선이 폐지되면 출퇴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처럼 네. 나 ETN 들고 있었는데 상장 폐지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가장 사실은 중요하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근데 사실 결정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ETN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되는 날에 갖고 있었던 종목이라든지 자산을 다 처분을 해서 예. 주주들에게 나눠줘요. 지분대로. 큰 손해는 없다. 큰 손해는 없습니다. 뭐 지수가 그때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작은 손해는 있어요. 작은 손해는 뭐 수수료 정도의 손해 그리고 지표 가치와 크게 벌어질 위험들은 없어요. 그리고 손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청산하기 위한 조건이 유동성 공급자나 혹은 증권사가 전체 물량의 95%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청산될 때까지 즉 상장 폐지될 때까지 개인 투자자가 끝까지 들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미 상장 폐지 공고를 띄우는 순간 95%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니까. 청산 시점의 문제인데요. 청산 시점에 지수가 올라 있으면 손해가 거의 없을 거고요. 청산 시점에 그 지수 자산 가격이 내려가 있으면 약간의 네.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주식 맡겼다가 야, 난 더 이상 네 거 이제 안 해줄래. 네. 돈 가져가 주식도 가져가고 네.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증권사 입장에선 청산하는 시점이 이 자산이 폭락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거의 안 일어나거나
인기가 없거나 이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ETN은 일반 종목들이 상폐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큰 손해는 없으나 ETN이라는 게 이렇게 운영된다 이걸 알았네요 오늘. 네. 그리고 재미난 상품들도 ETN에 많이 있습니다. ETF에는 없는 상품들이 ETN으로 상장돼 있으니 예. 이게 좀 보완적으로 투자하라는 상품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재밌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상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지. 그게 재밌어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참 성격도 이상하셔. 좀 자세히 나중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배당 얘기 할게요. 제가. 네, 박찬 작가 준비한 아이템. 요즘이 배당 시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말에 주주였던 분들한테 나눠주는 배당이 인제 들어오는 거죠.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늦게도 와,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배당 들어오는 거 그 주식 처음 하신 작년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예. 어느 날 갑자기 주식 계좌 열어봤다가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으면 아니 이게 뭐지? 깜짝 놀라실 텐데 그냥 배당금이 들어온 걸 겁니다. 그게 배당금이다. 주식 네. 계좌로 그냥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객 예탁금 안에 합쳐져 버린다. 그게 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 있으면 알아서 증권사에서 15.4% 세금 떼고 넣어주니까 예. 신경을 따로 쓰진 않아도 됩니다. 요즘 들어오는 배당은 보통 12월 결산법인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주주인 사람만 주주로 취급하는 그 회사,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주는 배당금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배당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작년 연말에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죠. 네. 주식 다 들고 있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산 주식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배당 안 주는 회사도 안 주는 있어요? 회사도 있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할지 안 할지는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어떤 회사는 배당을 하고 어떤 회사는 배당을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굳이 증권사에 가서 내 배당금 달라고 할 건 아니라 네, 세금도 알아서 떼고 들어오죠. 네, 15.4% 떼고 들어옵니다. 쉽네. 별걸 네. 할 게 없네요 이제. 그럼 된 거예요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산 분들 계실 텐데 예, 요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당 들어오고요. 세금도 아. 알아서 증권사에서 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예. 펀드나 ETF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배당금 들어오니까 그것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예. 넣어줍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배당 이제, 네. 예. 배당을 아까 연말 배당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분기 배당 하는 데들도 있어서 있긴 있죠. 네. 돈 잘 벌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아까 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투자해서 회사를 더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돈 투자해준 주주들한테 보상으로 돌려줄 건지 그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회사 발전을 해서 투자해서 주가를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기껏 사업하라고 돈 몰아줬더니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버리면 네. 축구로 치면 백패스인데. 그죠. 그래서 대주주만 더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라 자기 주식이 얼마에 배당을 하는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예. 그리고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뭐 아마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기업 뭐 총수들 배당금 몇천억, 몇백억, 몇십억 받아간다. 라는 뉴스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돈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뭐 상속세 내는 데도 쓰겠고 하겠지만은 근데 마냥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속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네. 배당금도 세금을 아까 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5.4%. 근데 이게 이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 돼가지고 뭐 한 반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배당 받으면 500억은 세금으로 나간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배당 받았으면 거기선 15.4%인 15만 4천 원만 내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대주주들은 연간 2천은 훨씬 넘어가니까. 많이 받을 테니까 예를 들면 10억을 받았다. 네. 그럼 약 5억을 세금으로 낸다고요? 10억 정도까지는 그렇게 반까지는 날아가진 않는데 이렇게 뭐 몇십억, 100억 받았다. 그 정도 되면은 한 50억을 거의 내요. 50억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아깝겠네요. 아깝죠. 그러니까 받을 때는 이번 달 올해 입금되겠지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한 6월 정도에 납부를 할 때는 반이 그게 나가요. 아까우니까 예. 배당을 잘 안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받아봐야 어차피 예. 50% 세금으로 낼 거 굳이 배당 왜 하니? 그렇죠. 그럼 다른 주주들도 못 받는 거고. 그렇죠. 이런 의견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좀 낮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만 빼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배당하는 것도 가능은 하대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왜 뭐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차등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10원만 가져가고 주주들에게는 대주주는 뭐 10원만 가져가고 주주들은 100원 줄게 이런 회사도 있고요. 예. 실제로 대주주는 안 가져가고 나머지 개인 주주들에게만 배당을 하겠다는 기업도 가능하죠? 종종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는 기업도 있어요. 예.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음. 아까 김현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주주가 필요할 때 배당을 세게 하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됐었는데 요즘 기업들은 배당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차등 배당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예. 도리어 뭐 주식 소각을 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든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우리 회사에서 100억 원을 배당을 받으면 네. 50억 세금이라면서요. 날라가죠. 50억 들어오죠? 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한 2년 후에 사망해. 그러면 네. 아들한테 이 50억 중에 또 상속세 내야 되면 그럼 또 거의 또 한 반 25억 이상 30억 정도가 날라가죠. 네. 그럼 올해 배당을 받았는데 2년 후에 이 돈은 20억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럴 거면 뭐하러 배당해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이 돈 그대로 회사에 넣어놨다가 나는 사망하고 나서 아들이 이 회사 물려받으면 그 해에 아들은 이제 내 주식 물려받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 해에 그동안 배당 안 했던 거 쭉 한 1,000억 모아놓은 거 한꺼번에 1,000억을 배당하면 물론 500억은 세금으로 떼이지만 네. 500억이 아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배당 안 받고 회사에 쌓아두는 건 상속세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탈세가 아닌 적법한 절세인 거죠. 회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배당은 하기 싫은 네. 그런 구조인데 네. 조만간 회사에서 부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였어요?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 아침 뉴스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치영 큐레이터, 김현우 소장 그리고 박세현 작가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1시 5분에 시작하는 손경제 플러스에서는 코스닥 지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